네, 여야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일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자료 제출과 각종 의혹 해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그 기자회견 짧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시죠.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취임 후 세 번째였고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이제 2배 이렇게 길어진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이었는데 가장 주목하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배 이상 3시간 가까이 했다는 글쎄요, 것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질의를 받다 보니까 계속 받았죠.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늘어나면서 기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예. 순서도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든 듣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준비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게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생 회복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서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찰개혁 얘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이제 민생을 회복하는 문제에 좀 더 천착하겠다. 그리고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셨고요. 예, 장 부위원장님. 뭐 3시간 동안 한 게 너무 길다고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장광설이지 않습니까? 국정기조의 변화나 책임 있는 결단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고 정치라는 것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희망과 미래 비전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거에서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뭐 컨트롤 타워로서는 할 수 없는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했겠죠. 뭐 그런 얘기라든가 그리고 보이스 50억 기준설도 돼서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중의 소문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과거 경험과 감정이입 뭐 마녀, 업보, 죽을 뻔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언급을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개인의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답변이 있었고 어제까지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뭐 사실 이제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기자회견 할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본인도 좀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좀 본인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여야 간에 좀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전향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던 것 같다 하는 이제 추측이 드는데 내일 청문회 열기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눈덩이처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혹이?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 부정 청약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많은 것처럼 해서 올렸다 이런 의혹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증여세, 자녀 증여세 대납 문제 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병역 특혜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저는 이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내일 이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또 질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나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해명할 기회는 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훈 후보자를 무작정 어떤 상황에서도 임명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다. 지금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이후에 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얼마나 잘 답변을 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 나오면 그럼 임명이 되겠지만 만약에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좀 해명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임명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문회를 지켜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장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 여부를 가를 중요한 의혹 어떤 대통령이 과연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뭐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임명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인민재판위에 세우는 것처럼 사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스테이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단독 기사가 하루에 4개 정도씩 올라온 그런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지난번엔 15%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 그런데 어제까지 지금 자료가 60%가량이 제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청문회 여는 직전까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80% 이상은 와야만이 일단은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겁니다.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이것은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의 허점을 노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사태 때 입시비리 문제가 국민들이 공분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억 로또라는 반포 윈 펜타스 부정청탁 의혹 자료 미제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핵심적인 3가지가 반포 아파트 청약 문제, 해외 송금 내역, 증여세 관련 자료 이런 것이 핵심 3대 포인트라는 것은 그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내일 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될지 또 열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이런 제안을 받았고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리고 의총과 당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만약에 두 당을 합당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162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이니까 174석의 이제 메머드 정당이 등장하게 되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정당이 사실 지역이 좀 겹치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겹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우선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합당을 제안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배경이 알려지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이죠. 민주당 의원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다.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두 번째 최고위원들도 10분 전에 알았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 뭔지를 아직까지는 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마도 오늘 아까 이제 아침에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의원총회는 사실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공수청하고 중수청법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불만이죠? 왜냐하면 왜 논의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거나 이해가 됐던 게 아니고 아마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고요. 당내 내에 있는 의원들이 아마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요 사안은.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당내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글쎄요. 그런 부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좀 논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결국은 이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기준을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절차적으로 이제 의총도 거쳐야 되고 당무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그 동안에 사실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완화해달라. 12석이니까 10석까지 좀 완화해달라 하고 이제 대선 때도 같이 협조했고 총선 때도 같이 이제 민주당과 협조했던 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당, 친구 같은 정당이다 이런 이제 관계인데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은 합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조국혁신당과 얘기해 본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조국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건 의총도 열어보고 당무위원회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크게 반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잖아요,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은 12명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더 빨리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조국 대표가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해도 된다라고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합당하는 것까지 합의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합의가 돼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판단해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서 합당을 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어찌 보면 더 빨리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 부회장님은 전격적인 합당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당 간의 합당은 상당히 쉽지 않고 나눠먹기 그런 패착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정당이 크고. 합당하는 게 뭐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이 없나. 호남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6월쯤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수도권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껴들면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째는 호남 쟁탈 전에 부담감을 갖고 있고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악영향을 끼쳐서 국민의힘한테 어부지리를 엉길 수 있다. 이것이 과거의 합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새천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열린우리당이 분화해서 2003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천년민주당이 17대 총선을 두고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때문에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지만 그 다음에 있은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호남을 특히 새천년민주당이 석권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합당을 한다면 그러면 호남에 치고 들어갈 당이 저는 새미래당 이낙연의 새미래당이 호남 신당으로서 나와서 호남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미래당이라든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상당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전격적으로 나온 제안이니까 향후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제부터 뭐 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단식을 시작해서 오늘 8일째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급격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이제 긴급 의총을 열고 단식 중단을 이제 촉구를 했고 오늘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 중단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고 결국은 이제 단식을 8일째 되는 오늘 접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접으면서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왔다 가고 이준석 대표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보수가 이렇게 이번 단식을 계기로 결집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상 단식을 하면 3일, 5일 버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매일 지켜봤는데 오로지 맑은 물하고 소금 몇 알, 그거를로만 지금 8일을 버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이제 뭐 선망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뭐 졸도를 하거나 뇌에 치명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뭐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현직 의원이라든가 지도부라든가 모두가 다 단식 중단을 했고 그래서 뭐 타이밍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방문하고 나서 그리고 1시간 뒤에 아마 단식을 이제 접은 걸로 이제 제가 이제 보도를 봤는데 할 때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조소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것은 목숨을 내는 단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통해서 보수는 일단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주셨는데 치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 뭐 8일째에 이렇게 이제 중단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단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단식 중단하신 게 맞고 잘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중단을 잘 돼서 건강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아까 장 교수님 얘기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단식 25일인가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당시에 대변인인가 뭐 제가 직책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조소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당에서 하면 조소하고 조롱하고 예. 자기 당에서 하면 생명이 위태롭고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예.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시를 중단하는 이유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만 그 전에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끔찍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시니까 저걸 또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는 잘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 중요하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안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출구 전략의 기준이 됐다는 점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단식 이제 중단하셨으니까 잘 협상하셔서 쌍특검 어떻게 할지 잘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뭐 1분씩만 좀 짧게 좀 말씀 좀 주셨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죠. 법원이 기업은 내란이었다 수익이 받고 징역 23년 선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그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위 구테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그걸 막지 않고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걸 동조했다는 점은 대단히 그 죄의 위중함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내란 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전두환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것과 연결해서 비교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제 재판부가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위로부터 하는 그 개혁, 구테타 그리고 밑으로부터 오는 구테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친위 구테타가 더 위험한 이유는 본인이 권력을 갖고 모든 권력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것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로 본다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예. 같은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22년 6개월을 1심에 선고받았더라고요. 네. 예, 어제 23년 선고가 나왔는데. 결국은 뭐 1심 재판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지금은 1심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도 법원의 1심 판결 존중한다. 그러나 법원은 3심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3심까지 가봐야 되고 어제 재판장이 12.3 내란 친위 구테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법원에서 재판관이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인 표현과 태도를 보여준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법관은 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 있었냐. 이진관 판사 재판부가 지난번 재판 때 김혜훈 전 장관 변호인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증인 꾸짖고 뭐 그리고 변호인 감치하겠다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것을 2심, 3심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